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관세 정책이나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적으로 약간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협약이나 자유무역 등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강조했던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문제죠. 올해 초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발하면서 출범 전부터 사실 이제 많은 충격적인 멘트도 날렸고, 또 실제로도 우리 경제랑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협약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거대한 제한 같은 느낌이죠. 미국이 더 이상 그 화석 연료 같은 거 쓰는 걸 금지하지 않겠다. 혹은 이제 뭐 텍세이션, 조세 같은 거를 좀 더 뭐 낮추겠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써라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세계 경제뿐 아니라 이제 뭐 기후 변화 문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자유무역,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후 협약 관련한 문제들 대부분의 이슈들이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 먼저 경고를 했고, 이런 이제 국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설파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냉전기 때 보시면은 사실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설득하고 또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이 나빠졌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정치를 좀 더 면밀히 역사를 좀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과거부터 두 가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호 양립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패권 질서를 계속 미국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패권 국가로서 계속해서 리더로서 남고 싶어하는 욕망이 큽니다. 그 어떤 미국 시민들도 미국이 2위 국가, 3위 국가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 두 번째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러한 이제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자기 세금이, 자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양가적인 이제 가치를 같이 추구했던 겁니다.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좀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패권 질서의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정점에 선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요거에 이제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잘했냐? 지금 왜 그러냐? 자, 기후협약 얘기 좀 드리자면 좀 재미난 게 있어요. 1980년대 중반에 보시면은, 당시 이제 몬트리올 협약을 하면서 오존층 파괴 문제를 미국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파리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퇴를 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까지 갔는데, 사실 그때는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레이건 행정부가, 같은 공화당 행정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다른 나라 오히려 소극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결을 시켜버리고 실제로 오존층 문제를 해결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냉전기라는 거죠. 자, 패권 질서를 추구하려면은 당연히 비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따르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그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라이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돈을 아끼려 든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리스판스가 딱 오는 거죠. 그럼 당신은 리더가 아니요. 그러면 이제 패권 질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싶어도 함부로 그런 말을 너무 이렇게 대놓고 했다, 그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미 냉전기 때도 이런 이제 업앤다운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족쇄가 하나 이제 일종의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런 냉전의 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쟁자가 없는 사회죠. 9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미국이 재미난 것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이 컨트리뷰션,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컨트리뷰션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떤 행정부도 그래요. 더 늘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줄이는 걸로, 그리고 그 부담을 대부분 동맹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 1기에 비해서 훨씬 더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굉장히 이 부분도 재미난 부분입니다. 같은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미국 역사상 흔치 않은 경우라고 들었긴 했어요. 한 명이 더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보통 대통령이 1기 때 재선 실패하면은 보통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었고, 최근에 대통령들, 바이든 대통령도 1기가 끝나고 사실상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1기에서 재선을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던 경우도 보면은 별로 이제 1, 2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자기 기조를 그냥 쭉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에 이 휴지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코비드-19 터졌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크게 졌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미국이 겪었던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참 역사적으로 참 찾기 힘든 문제인데,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이 1기 때는 뭔가 그 말에 비해서 정책적인 실언은 그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책 실언도 바로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반드시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적 구성. 공화당의 이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의외로 잘 안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적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가 생각보다 튼튼하진 않았습니다. 그쪽에 이제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팔로워들도 많이 없었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제 추종자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입장이 맞지 않은 전통적인 리퍼블리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까지 다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과격한 정책을 거부합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 결정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은 오랫동안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싶어 하지, 갑자기 일시적으로 대통령처럼 4년만 하고 딱 나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격한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안 됩니다, 카카라는 말을 바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실무 책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실무 책임자가 없으면 대통령은 수족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과격한 자기 커리어에 이제 누가 될 수 있는 멘트라거나 혹은 이제 정책을 말하면은 실현을 하겠냐? 안 합니다.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노라고 못할지언정 속으로는 반대를 하고 정책 실현을 일부러 늦추는 거예요. 뭔가 하라고 했을 때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시간을 끕니다. 많은 이제 뷰로크래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료들이 그런 이제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자신들은 계속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끄면 누가 이기겠냐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했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달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대통령이 이 행정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숙련된 사람이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관료 출신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와서 이제 커리어를 정치인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기 때 들어오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돼버립니다. 좀 웃기는 문제죠. 첫 번째, 더 이상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비주류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트럼프의 파벌이 더 공고화됐습니다. 이제는 예스맨들이 남았지 예전처럼 트럼프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트럼프가 뭔 말을 해도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대통령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밖에 있었긴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실현과 그 다음에 행정의 흐름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대통령 한번 해봤다는 자체가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밑에 관료들이 시간이 끝나면은 아는 겁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끄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일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탈락했던 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일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재선 실패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기는 이제 이 4년이 지나는 동안 나이가 더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여유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025년 상반기를 저는 조정 기간이라고 봐요. 트럼프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드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는 일종의 조정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트럼프가 좀 더 과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기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일기 때는 시간을 끌면은 이기는 거는 버틴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버텼다가는 망해요.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두 번째, 진짜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물러설 줄 안다는 겁니다. 중국과 결국 협상에서 완전히 강대강으로 나왔을 때 미국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서서히 좀 물러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응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끝까지 간다, 그런 건 절대 안 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사안을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어떤 거는 중간에 멈춰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음 대선이, 우리도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다음 정부가 좀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2기의 극단적인 대외 정책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적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질문과는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났을 때 이제 미국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해요. 평화를 유지할 때, 정확하게는 패권 유지론이죠. 패권 안정론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론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냉전이 끝나면서 유일 패권 국가가 됐는데 막상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 혼자 남았기 때문에, 예전에 소련이 있었을 때는 비용을 둘이서 나눴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서방 국가들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소련이 동구권 국가들 책임지면서 비용은 좀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이 홀로 전 세계의 공공재, 그러니까 국제평화, 자유무역, 환경, 이런 걸 다 커버해야 되는 비용 부담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부담이 어떻게 보면 패권을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발을 해야 될 돈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국제평화, 국제공공재를 위해서 자꾸 풀어내는 거잖아요. 자기는 싫은데. 근데 그걸 풀었을 때 반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패권 안정론의 핵심인 거죠. 패권을 안정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권 국가가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역설적으로 자기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우방국가, 자기의 패권 질서를 통해서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죠. 걔들한테 비용을 분담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해결이 될 거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은 패권은 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패권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자, 패권 안정을 위해서 다른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비용을 나눠야 된다. 그게 지금 딱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팩포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다시 구성해서 미국 위주로 재편하자. 이제 그리고 제조도 미국이 할 수 있게 하자. 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은 기저에 깔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패권 질서라는 게 나보다는, 그러니까 패권 국가 나보다는 니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나를 희생하고 있는데 니들은 왜 희생 안 해? 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당신들은 왜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더 이익을 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패권 질서는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비용은 안 나와도 싶어. 그러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인들 자체가 하나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정치를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유한 쪽만 계속 코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메커니즘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국제 정치 신경 안 써도 돼. 국내 정치만 신경 써도 돼. 왜? 우리는 패권 국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패권 국가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국가에게 누가 어떻게 보면은 복종을 할까요? 다른 국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이제 지적사항이 그거죠. 자,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니들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줘야 돼. 자, 그래서 생기는 모순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제조업이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첨단 산업 제조업이 다른 나라를 감으로써 우리의 부를 뺏어가고 있다. 이 패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한 가지 이제 통계가 있죠. 최근에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70% 이상이 예스를 합니다. 근데 질문을 두 번째는 했는데 좀 골 때리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혹은 당신의 가족이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노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권 질서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곳을 통해서 공공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리스펙을 받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달러 패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패권이라는 게 특히 이제 미국에 우리가 주식시장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채권시장도 매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인들은 우리가 이런 주식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니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 니들이 사가서 니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자를 받아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비드 19이 터졌을 때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놨거든요. 경기 부양하면서. 다른 나라도 했습니다만 미국만큼 하지 않았어요. 왜? 매우 간단합니다. 통화를 이건 뭐 초등학교 레벨에서도 알 수 있죠. 통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경제가 붕괴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 국가를 아무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 화폐의 가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거의 없이 가능해요. 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걸 대해서 신용도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펌프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버렸고 임금이 올라버리고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르지만은 그만큼의 메리트도 생겨버린 겁니다. 채권을 통해서 미국 달러를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 달러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달러를 찍어내고 생긴 인플레이션을 같이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니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미국이 이런 착각,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계속 호도를 하죠. 미국은 패권 국가니까 국내 정치가 중요하지 국제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고, 국내 정치의 유권자들은 양가적 감정이 있다. 패권 질서 유지와 비용 절감, 요걸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면은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야. 그리고 계속 그걸 더 강조하게 되면은 미국 시민들은 코드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패권 질서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미국은 과감하게 다시 돌아야 될 겁니다. 공공재를 다시 제공하는 과거의 국가로 돌아와야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4년 내내 펼친다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중간 선거 정도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현재도 미국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EU랑 그다음 중국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패권 질서 유지와 공공재 제공 거부, 이 두 가지 생각이 절대로 같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인사이트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